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뭐죠? 경쟁 제한적 기업.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보면 시장.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는 항상 그 무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동그랗게 그려볼까요? 시장. 이런 시장이 있어요. 시장. 이 시장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죠? 수많은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사업자. 그 다음에 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서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비자가 있단 말이죠.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부분의 어떤 주체를 차지하고 있겠죠. 시장에. 근데 여기에 이 사업자와 소비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제대로 공정한 사업을 하고 있나, 불공정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나, 소비자가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눈길이 또 있죠. 그 눈길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부가 있겠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주체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법 시간에는 주로 누구와 누구와의 어떤 분쟁이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최우선 이념으로 공부했던 것이 소비자법이었고, 지금 후반부에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경 안 쓰고 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업자와 사업자가, 나와 다른 사업자가 공정하게 게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같아야 되죠. 자본금도 좀 비슷하고,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00명이야. 저 회사는 직원이 10명이래.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뭐 비슷해야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되는데, 비슷하지가 않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00명이야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0만 명까지는 안 되겠다. 10만 명이야. 이런 회사는 특별히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주제가 뭐였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어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조건은 뭐였죠? 한 개의 사업자가,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여기서 관계가 돼서 그래 설명하는 거예요. 한 개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여기서 10,000명이 사 먹으면, 10,000명이 라면을 사 먹으면 5,000명이 특정한 회사, 어느 회사 게 제일 많죠? 그 회사 거를 사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내일부터 500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회사 뭐 500원씩이나 올려. 야, 우리 저기 다른 거 사 먹자. 이렇게 발길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계속 그 국민들의 대부분이 사 먹던 것을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안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힘이죠. 힘.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런 가격 같은 거 가지고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의 첫 번째였죠. 가격이. 자,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어떤 그 시장 활동을 감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주제였고, 오늘 두 번째 공정 경쟁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이에요. 자, 기업 결합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 결합. 이게 한 개는 시장 점유율 50%지만 두 개 내지 세 개의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75%가 넘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으면 한 개고 어느 시장에, 많으면 한 두 개 내지 세 개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일까요? 더 많을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더 많을 수가 있다. 1등, 2등 사업자와 3등 사업자를 더해서 75가 넘어도 그 세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고, 4등인 사업자와 1등, 2등인 사업자와 4등 시장 점유율 4등인 사업자를 더했더니 그것도 75가 넘어. 그러면 4개가 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5등인 사업자를 또 더했더니 그래도 넘어. 1, 2위하고 5위하고 합쳤더니 그래도 75%가 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그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5개가 돼요. 경쟁 제한이라는 말은 경쟁 저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행위. 경쟁 제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경쟁 제한 행위. 그러니까 기업 결합을 하는데 그게 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까? 근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주제가 아니고 오늘은 기업 결합이 주제가 되는 거죠. 기업 결합. 말 그대로 기업 결합이라는 건 뭐예요? A라는 사업자와 B라는 사업자가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결합. 여러분이 잘 아는 사업자 대 사업자가 결합하는 가장 익숙한 명칭이 뭐죠? 합병이죠. 합병.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는 행위. 계약이죠. 계약. 합병 계약이라고 해요. 합병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회사로 거듭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나? 하나은행하고 뭐가 합병해서 지금 하나은행이 그대로 있죠? 외환은행인가? KEB 하나은행 이렇게 있나? 합병 merger. 자, 그래서 기업 결합에는 일단 이제 기업 결합의 대표는 합병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합병에 의한 기업 결합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업 결합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A 회사가 다른 회사 B 회사를 이렇게 합병을 해서 이렇게 하나 회사로 만들기도 그렇고 그냥 각자 우리 회사도 그대로 하고 이 회사의 경영권만 취득을 하고 싶어. 그럼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면 되는 거죠. 주식을. 그래야 A 회사가 이 법인이니까 이 법인이 B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때 그저 B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만큼 사들이면 기업 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주식 취득에 의한 방법이 있다. 주식. 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눈을 뜨고 감시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룹 총수예요. 전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실질적 소유자 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일인이라고 부른다. 동일인. 자, 동일인이 회사를 2개를 갖고 있었어. 2개를. 여기에 임원을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겸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가 그 사람이 이 B 회사에도 전무이사고 A 회사에도 전무이사예요. 그러면 경영 전략이나 경영 방침이 그대로 똑같이 가겠죠. 이거는 기업 결합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원 겸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원 겸임.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임원 겸임의 경우는 이거 작은 회사의 경우에 작은 회사의 임원을 너희로 가서 여기 해봐.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의 경우에만 임원 겸임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총액 얼마 이상인 회사만 이걸 규제하냐면 2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 그런 회사가 임원을 막 그냥 겸용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조 원 이상이 되는 이 회사를 대규모 회사라고 부릅니다. 대규모 회사. 이건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합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병과 비슷하지만 좀 성격이 다른, 뉘앙스가 다른 영업양수라는 게 있어요. 영업양수. 합병과 비슷해. 외계현상 보기에는 A 회사가 B 회사의 영업을 양수, 사들이는 거예요. 야, 너 1조 원 줄 테니까 가버려. 이 B 회사는 없어지는데, 그럼 B 회사의 고객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B 회사와 거래하면서 하는 포인트를 쌓았단 말이야. 카드 포인트 무슨 영업양수라는 것은 그 영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업을. 자, 영업양수, 양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A 회사와 B 회사가 그대로 있고, 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C 회사 하나 같이 설립합시다. 반씩 투자해가지고 C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 C 회사의 경영을 이 A 회사와 B 회사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뜻이 맞아야지만 이 C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C 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양쪽 회사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경영 방침에 유사해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기업 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설립, 신규 회사 설립에 의한 방법, 신규 회사 설립, 또 이렇게 보면 회사 설립에 참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참여하는 게 회사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회사 설립에 의한 방법.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기업 결합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두고 지켜보는데 그 대상은 이 기업 결합을 통해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 기업 결합 행위에 대해서 우리 독점기재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 두 가지를 정하고 있어.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경쟁 제한을 가져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시지배 사업자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 간의 결합. 이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말 자체가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회사라고 했죠. 근데 그런 회사가 혼자서 하는 것도 가뜩이나 회사의 남용 행위를 하기가 쉬운데 둘이 합병을 하겠대. 그럼 더더군다나 경쟁 제한 효과가 더더군다나 커지게 되겠죠. 폭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럼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기업 결합을 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업 결합을 한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제 2위, 기업 결합을 하기 전에 1위하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 1위, 2위, 3위의 시장 점유율 회사가 있는데 1위하고 2위가 서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위의 시장 점유율 3위는 몇 위로 올라가겠어요? 이 두 회사가 하나가 되니까 3위는 2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병한 결과 이 시장 점유율과 2위가 된 이 회사와의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몇 % 이상 돼야 된다고? 25% 이상 돼야 된다. 그런 요건이 이제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기업 결합을 행할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자들이 기업 결합을 하면 뭐가 제한된다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효과를 경쟁 제한 효과라고 해요. 제한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저해라는 말로 써도 좋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만 더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중소기업, 중소사업자, 기업이란 말 안 쓰면 중소사업자가 되겠죠. 중소사업자가 그 시장의 몇 % 이상, 대부분인 경우, 대부분이라고 안 돼 있고 몇 % 이상의 사업자로 돼 있죠?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 중소사업자인 이 시장 질서는 그대로 중소규모의 시장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규모 회사가 뛰어들어서 요중에 중소규모의 사업자 하나를 골라가지고 야, 너 나랑 합병하자 해가지고 만약에 합병을 하면 이 회사로서는 좋죠?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있던 이 위치에 이 대규모 회사가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중소기업이 장악하는 이 시장 질서에 크나큰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가지의 경우를 경쟁 제한적 기업적으로 합니다. 경쟁 제한적. 그런데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률은 그것이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실질적 경쟁 제한. 실질적 복잡하죠. 경쟁 제한 효과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막 경쟁 제한 효과 외우고 있는데 그냥 경쟁 제한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 경쟁 제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 경쟁 제한 효과. 그 실질적 경쟁 제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설명한 이거다. 누가 봐도 야, 너네 1위인데 너네 둘이 합병하려고 어떻게 그 시장을 말아먹겠다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 경쟁 제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냥 약간의 경쟁, 예를 들면 한 8위 사업자와 9위 사업자가 합병을 한대요.
너희 합병해가지고 뭐 하면 너희 한 5, 6기까지 올라가겠다 시장 점유율 이렇게 얘기하지. 뭐 시장을 말아먹으려고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하지만 8이나 9위였던 이런 시장 점유율 회사가 5위나 6위까지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특정한 회사가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뛰어오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물론 갑자기 폭발력 있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라면을 정환라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았더니 갑자기 농심을 제치고 이런 수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결국은 경쟁을 제한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제한한다. 그런데 그냥 경쟁, 약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약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구조를 흔들흔들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업 결합은 금지된다는 거예요. 금지. 경쟁을 제한한다는 뜻에서 제한이라는 말을 썼고 이 기업 결합은 어떻게 돼요? 금지된다는 거예요.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네? 아니면 약간의 경쟁만 제한하는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약간만 제한하는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거죠. 이 사업자의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단죄할 수 있는 그 국가기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저 회사 엉망이고 막 그렇던데 내가 검찰에 내가 고소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그럼 나 이거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전속 고발권. 이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고발을 못해. 그래서 전속 고발권이라고 그래요. 전속. 물론 이 독점규제법만 전속 고발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 해당 주무관청만이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속 고발권, 그 제도를 전속 고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업자를 잡아내가지고 네가 이러이러한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너를 과징금 1,000억 원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업자가 진짜 경쟁을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을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했는지 그걸 누가 밝혀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야 돼요. 근데 밝히기가 쉬워요? 안 쉽잖아. 뭐 어떻게 그 사업자가 행한 행위들을 다 일일이 어디 가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외견상, 징표상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어떻게 해버린다? 추정을 해버린다. 추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항변을 해야 돼요? 해당 사업자가 항변을 해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자,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라는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부당한이 아니라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한 두 회사, 어떤 그 회사, 두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 똑같이 시장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시장 조치. 주식을 사들인 게 있어요. 야 주식 사들인 거 그거 오바되는 거 있지? 지난번에 사들인 거 서로 반납을 하든지 다른 데로 처분하든지 하라고. 그런 게 시장 조치죠. 그 내용을 간섭하는 게 시장 조치예요. 그 다음에 너 그 법을 위반했잖아. 돈으로 좀 제재를 받아라 해가지고 물을 수 있는 게 바로 과징금이라는 건데, 과징금. 예를 들면 카르텔이나 카르텔이 담합이죠. 담합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자, 이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과징금 500억 원을 내라. 근데 삼성과 현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합병을 해가지고 과징금 500억 원 내리는데요. 네? 무슨 뭐 껌값도 아닌데 내고 그냥 합병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징금은 효과가 없어요. 그럼 과징금 말고 다른 거 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고 만들어낸 게 바로 뭐예요? 과징금은 효과가 없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다. 과징금은 한 번 부과하고 마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은 매일 부과하는 거야. 매일 얼마씩 내라는 거야. 매일. 이거 해소될 때까지, 이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그럼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안 들을 수가 없죠.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 국정조직 보면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제도인데 동의 의결제도 이제 절차 부분에 나와요. 동의 의결제도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희 이거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럼 사업자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계획서를 내요. 이대로 단시간 내에 열흘 안에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시정하는 거 봐서 시정 못하면 이런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조치가 있어요. 그게 동의 의결제도라는 거예요. 동의 의결. 그대로 하면 봐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거. 자, 아주 경쟁제한적 기억해라. 우리 대회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지금 공정경쟁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한 5가지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한 두세 가지 더 붙어 있는데 그 흐름을 잘 기억을 하기 바라고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제도에 대해서는